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게 10년, 20년 갔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네요.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알트코인이 안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안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요 네 가지 중에서 꼽아보라고 하면은 그럼 코인은 어떤 경제 지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금리를 또 올해 뭐 인상할 수 네.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유동성이 먼저 반응하는 건 비트코인이죠. 왜냐면 이게 24시간, 뭐 365일 거래된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고 팔아야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유동성과 거의 직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런 어떤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아니면 좀 내재 가치가 있는 코인도 있어요. 뭐 돈을 벌고 배당을 주고 뭐 이렇게 밸류를 좀 찍을 수 있을 만한 거. 이더리움부터 해서 솔라나 수이 같은 코인들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코빗에서 이 똑같이 PER을 계산한 적도 있고 그걸로 이제 계산했을 재밌겠다. 때 네. 지금 이더리움은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TV의 규모나 이런 것들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저평가를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금 이상할 정도로 안 올라가긴 해요.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월가의 자본들이 이더리움에 올라간 물량 자체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이 지금 이 가격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많이 좀 이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의구심이 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최근에 이거는 이제 오태민 교수님 의견이긴 합니다. 저희 채널 출연하셨을 때 결국은 이 월가의 자산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 논문으로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내가 이 위에 자산이 올라왔는데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검증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검증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가진 이더가 슬래싱 돼서 깎이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잃을 수 있는데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천문학적인 자산이 올라와 있으면은 짬짬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산을 올린 주체와 짬짬이를 해가지고 야 그냥 검증 대충 해. 검증 대충 하고 내가 대신에 이거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이더리움 가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올라와 있는 월가의 자본 가치가 이만큼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더리움으로 이 네트워크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이미 월가에서 많은 자본들 올렸고 지금도 올리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제가 시황에서 그런 굵직굵직한 소식들 몇 가지 또 전해드렸는데 그럼 그 논리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고 결국은 그런 논리로 이더리움이 가격이 좀 상승을 크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 역시도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 이더리움이 좀 더 비트코인 더 내려가는 느낌이 좀 나고 그렇죠. 더 많이 하방 압력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쵸.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 지표라고 해서 이게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신호는 이더리움이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일단 월등하게 움직여주면은 이제 시장에서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마켓 메이커들도 그렇고 다 같은 신호로 좀 인지한 거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어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일단 시장의 공감대를 그렇게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격 퍼포먼스가 안 좋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딱 금과 은으로 보시면 돼요. 은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은 가격이 더 빨리 내려가요. 네, 금보다. 맞아요. 그래서 금이 그래서 가격 방어가 얼추 되고 오를 때는 은이 더 많이 오르니까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은을 사버리고 좋을 때는 이제 금으로 바꾸고 이제 이러면서 비율 조절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시장 내에서도 그런 자산 배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기관들도 역시 그래도 비트코인이다.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금은 스테이킹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과 비트코인.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금보다 비트코인이 월등하다고 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금은 새롭게 채굴이 되죠.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지고 하면서 금은 지금도 채굴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든지 2100만 개에서 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금을 이동시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공수와 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어떤 비용과 소요들이 들어가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냥 USB 하나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 지금 스트레티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실험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의심을 계속 합니다. 못 믿겠어. 좀 더 증명해줘. 왜 그래 놓고 32개 왜 팔았어?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스트래티지가 하려는 게 그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금융 시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주도 발행해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죠. 스트래티지가 선포했던 게 우리는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같은 원리인 거죠. 물론 이게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 금과 같은 정체성을 오히려 흔들 수 있는 요인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그럴 뭐 여지들도 아주 없진 않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활용을 하면서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들이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은행이 생기면 중앙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의 중앙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네트워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탈중앙화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중간 정도에서 이 비트코인 가치를 높이는 효율성과 그리고 보안과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진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을 어떤 특정 주체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탈중앙화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채굴자들과 주체들은 전 세계에 아주 폭넓게 흩어져 있다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가격이 이상하리만 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왜 선뜻 안 될까요? 진짜? 난 사고 싶은데 지금? 진짜요? 일단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좀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게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해온 입장에서는 네. 지금이 일단 사이클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관점에서도 일단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지금이 바닥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지표들 제가 아침에 시황에서 매일마다 5개에서 몇 개씩 하면은 지금까지 뭐 수백 가지의 지표들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어떤 지표로도 바닥을 잡아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 코인이 지금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까지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싸다. 지금부터 모아나가면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는 제가 일단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하나의 또 어떤 불안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 대비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네. 과거 사이클 대비로는 가격이 선방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일 꼭지점도 즉 천장도 낮았어요. 사실 이번에는 우리 기대만큼 못 간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전체 하락률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인데 요 가격 너머에 이제 온체인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지표들 봤을 때는 과거 사이클 바닥과 비슷한 구간까지 좀 다 내려가긴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일단 바닥에 가까웠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 과거 사이클 대비로 과거에는 갔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가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체 투자자들의 실현 가격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네. 이 구간이 현재 한 54K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뭔가 조심해야 된다는 관점은 지금 54K까지는 한번 갈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더 극단적인 약세 시나리오를 펼치는 분들은 54K 밑에 CVDD라고 하는 지표가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오래된 코인들의 이동을 가지고서 또 측정한 지표인데 그거는 지금 한 47K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이 바닥에 가까운 건 알겠는데 크게 한 방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안 돼. 투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투자자들은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투자자고 만약에 우리처럼 10분의 1 분할을 하면은 그 구간까지 감안을 하면 되죠. 그럼 지금 10분의 1씩 사다가 그 구간 가면은 이제 10분의 2 정도로 사보는 거죠.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은 결국은 가격이 반등할 때 이게 거의 뭐 고스란히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구간들을 지켜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에서 그 비율 자체도 확연하게 다르죠. 누군가는 추세를 추종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탔을 때 뭐 한 50%다 그러면 여기서 타면 한 200%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모아나가기에 좋다. 이렇게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저희도 생각해보자면 비트코인 4년마다 한 번씩 크게 대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하락이 애매한 거예요. 시원하게 한번 빠지면 이게 오히려. 4년마다 오는 패턴이 됐고 지금 사면 내가 학습 효과가 딱 있으니까 과감히 요새 들어올 건데 애매해. 예, 그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증시가 빠지면 얘도 빠지는 거 아닌가? 증시도 맨날 지금 오르지만 또 과열이라는 사람도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증시도 빠졌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도 같이 한 번 더 빠지면서 그때 한번 같이 대바닥 만들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들을 우리가 누구도 명확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시와도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AI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유동성이 좀 받지 못한 거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기관들도 계속해서 고려하는 것도 있고, 또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좀 리스크를 조금 더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다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작년 10월 10일부터 해서 한번 내려앉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내려앉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복되려고 하니까 캘프다우 사태 한번 터져가지고 디파이도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또 내려앉히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듯 하니까 갑자기 JP 모건 회장님 나와서 동의 못해 하면서 또 한 번 내려앉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반등하려고 하니까 스트래티지가 또 32개를 팔아가지고 또 내려앉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유동성이 돌아올 만한 어떤 조짐들이 보이면 또 내부에서 뭔가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또 내려앉혀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물론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돌아오는 거를 보고서 판단하자는 얘기를 더 많이 드리는데,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스트래티지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하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도 해결이 되고 이제 기관들이 좀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면책 조항 관련해 가지고 디파이 개발자들이 나는 그냥 순수하게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했을 뿐인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령 자금 세탁이나 잘못된 용도로 활용이 되면은 다 네 잘못이야 하고 법으로 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면책할 수 있는 조항들을 뭐 넣는다 안 넣는다 하면서 서로 막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일단 시장에는 뭐 이게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은 확실하게 더 좋아지는 건 맞죠. 분위기가 딱 작년 삼성전자 때 같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바닥을 알 수 없었던 게 5만 원까지 깨졌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더 간다 이랬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 그쪽에 테슬라에서 계약을 치면서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쌓이면서 팍 올라가면서 그때 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60%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오히려 저도 영상 찍었던 게 이제 뭔가 좀 분위기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60% 오르면 어떻게 사냐. 그게 삼성전자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30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바닥 찍는 거 보고 사도 되는데 그때는 다시 그 가격으로 또 바닥 오면 살 거야라는 마음을 먹지 말자. 근데 차라리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아예 나눠 사던가 하자. 이 전략인 거죠. 맞아요. 특히 비트코인은 그 전략이 성과로 보면은 가장 좋았던 게 맞아요. 대부분 타이밍을 정확하게 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바닥을 못 잡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에서 잡겠다 이거는 거의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닥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다 던지고 나가요. 이게 왜요? 지표 무서우니까. 탈출이다. 다 탈출해요. 실제로 올해 초에 60K 그 금방 넘어가고 일시적으로 깨지고 할 때 패닉셀링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던진 주체들을 보면은 대부분 개인이나 단기 투자자들이 던지고 기관들은 그 상황에서 계속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음모론 같이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1년 내내 악재가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탕 터지는 게 마치 설계된 것처럼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그러네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눌러서 있어요. 물량 확보하는 거지. 억지로 눌러놓고 있다는 생각을 네. 우리가 좀 많이 해요. 실제로 이게 뭐 꼭 음모론 관점은 아니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좀 많이 눌러놓고 본인들이 충분한 물량들을 확보할 때까지는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고, 개인들은 지금 당장에 막 너무 좌불안석 하지만 기관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삼성, SK하이닉스 돈 벌 수 있잖아요. 저평가된 코인들은 또 차분히 담는 거고 또 다른 자산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너무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사자니 돈 없고 또 돈이 있더라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못 사고 이런 것들이 막 중복적으로 마음이 막 복잡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접어놓고 우리가 원칙대로 한번 해보는 것들, 즉 지금은 어쨌든 지표상으로 저평가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략들이죠.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비트코인 그 낙관적인 관점까지 하면 월 27만 원만치만 사면 은퇴 준비할 수 있다. 15년이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음. 월 얼마까지 낮춰도 가능합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그래도 그 정도는 꼭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저는 이제 알트코인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연금형 자산으로서 살펴봤을 때는 음. 일단 그 비트코인 대비로 아직까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넣었을 때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연금이라고 놓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연금 자산이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많이 넣고 이더리움은 일단 좀 소량으로 넣는 게 좋죠.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대다, 네. 60대 정도의 연령대다라고 하시면은 대략 비트코인 한 90%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을. 이더리움 한 10% 정도. 네. 내가 만약에 4050 정도 세대시라고 하면은 한 비트코인을 70에서 80, 이더리움을 한 20, 30% 정도 넣으시고 내가 만약에 이제 30대고 현금 흐름을 아직까지 만드실 날이 창창하게 계실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한 60% 정도까지는 좀 낮춰서 공격적으로 그 나머지도 이더리움 다 넣지 말고 한 이더리움을 한 또 한 20%, 그 나머지도 좀 다른 알트코인들, 우량한 코인들로 배분을 해서 가시더라도 일단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절대 60% 이상은 비트코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무리 없더라도 60%는 기본이다라는 거. 코인 너무 잘하시면 코인러들이 절제가 제일 참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안전하게 하세요 해서 안전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맞아요. 제발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하니까 3배 레버리지 나왔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인데 코인이 그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 든 뭐냐면 그래서 저는 마음은 20대니까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3분의 1, 솔라나 3분의 1, 리플 3분의 1 넣고 깔끔하다. 차라리 한 55세에서 60세 사이 때 딱 그 가격 한번 절정 왔을 때 정리하고. 한 요때 한 80% 정도 테더로 정리해서 어. 테더 스테이킹으로 과감하시다. 이자 받아 먹고 살면 되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월 27만 원이라 했으니까 맞아요. 이 전략이면 한 월 10만 원만 넣어도 되겠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네. 모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일단 열어놓고 보는 편이고 네. 그 전략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보신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 스탠스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XRP가 장이 이제 바뀌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아웃퍼폼 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게 10년, 20년 갔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네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시장이 이게 이렇게 알트코인이 안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안 가진 거죠. 그만큼 선별을 하는 것들이 더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 패턴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요 4가지 중에서 꼽아보라고 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좀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 다음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은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XRP 커뮤니티 미드업에서 또 네. 같이 강연을 했는데 저는 네. 이제 XRP 가치도 굉장히 좀 유명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XRP가 이더리움보다 더 갈 거다라는 걸 누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이더리움의 리플의 이 가치와 XRP가 가고자 하는 길도 확고하지만 만약에 월가의 자산들이 정말 그냥 이더리움으로 몰빵하는 상황인데 표준 플랫폼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경쟁력을 봤을 때 같은 동등한 비율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연금 관점에서는 적어도 비트코인을 좀 유의미하게 가져가는 것이 확실히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도 차등을 둬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정도로 좀 가져가는 것이 나은 전략이라고 보죠. 그러면 한 비트코인 월 20만 원, 나머지 알트 3개 해서 월 10만 원. 그렇게 사셔도 월 30 정도면은 그냥 꾸준히 해볼 만 하잖아요. 그거는 평생 저는 앞으로 네. 10년, 20년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거죠. 그 사이에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치들이 떨어질 때 오를 때고 다 평균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네네. 거니까 지금이 바닥에 가까운 구간인데 특히 알트코인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같이 모아 나가시기에도 저는 일단 적정하다고 보고 이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고 동의하시면은 점진적으로 모아 나가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게 막 정말 막 도지를 3분의 1 넣어라 이런 말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네. 사실은 도지코인을 저는 아직도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이 도지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이 확보가 또 안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민코인이다 보니 그리고 결제 용도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보에 많이 집중이 되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왕이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펀더멘털이 더 되는 코인들 위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하이퍼리퀴드라는 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뭐 1년도 더 전부터 바닥 구간에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펀더멘털이 되는 코인이다. 근데 거기 담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 너무 높으시거든요. 몇백 프로 그러니까요. 되시는 거죠. 저도 아쉬웠던 게 한 2년 전인가? 한창 그 엔비디아 좀 뜰 때쯤에 했을 때 솔라나가 막 설설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계속 들려오는데 듣기만 한 거죠. 답비 놓쳤다. 해야 되는데, 빠르게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럴 때 움직여주는 그 실행력이 있지.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이 좀 움직인다? 네. 근거가 충분하다? 네. 그러면 일단 조금씩은 움직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 지금 딱 그래요. 좀 마음이 바빠지는데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니어 AI 대표도 왔었죠.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코인 하시는. 저도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 룰이 있어요. 글로벌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의 파운더들은 모셔와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볼 만하다. 근데 니어 AI는 그때 50인가 그랬었어요. 40인가 50위. 요즘 또 반등했다고 하니까. 그건 더 올라갔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하이퍼리퀴드도 50 몇인가? 지금 10입니다. 시가총액. 그렇게 올랐어요? 우와.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50이었는데, 그거? 지금 시가총액 10이 그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선별된 그런 코인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타면은 올라가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하이퍼리퀴드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은 기관 자본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 ETF가 나왔는데 같은 기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설설 기고 있는 동안에도 하이퍼리퀴드는 그냥 계속 갔거든요. 그만큼 기관들이 이 체인에 대한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검증이 됐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검증을 한 거죠. 그 결과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움직인 코인들 중에서 가령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도 아직까지는 가치를 기관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올리기에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거지 결국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바빠지죠. 큰일 났다. 이제 올라타야 되나. 이제 그때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천천히 물량을 모아나가시면 더 좋다는 거죠. 작가님, 그럼 펀더멘털은 어떤 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사이트들이 많은데 가령 뭐 토큰 터미널 같은 사이트들 가보시면은 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이익을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검증을 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 터미널처럼 실질적으로 많은 기관들에서 활용하는 이 토큰 터미널이라고 해서 활용이 되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PER도 계산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 다 계산을 해주는 게 있고 요건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료로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디파이 라마 같은 사이트들 요건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환산을 해주는데 네. 기본적으로 딱 요 정도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투자는 못하지만 내 코인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딱 봤는데 가격이 올라 딱 봤는데 펀더멘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너무 그쵸. 명확하거든요.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길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또 가격이 오르는데 올라타기보다는 배제하시고 펀더멘털이 됐는데 계속 가격이 저평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인도 때가 좀 되어 가는구나. 그것들을 이제 감지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이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담는다고 능사는 또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포트폴리오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 뭐 리스크 해지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알트코인 떨어질 때 다 우장창 다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건 도움이 안 되고 좀 선별해가지고 그런 좋은 코인들만 전체에서 비트코인 두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 1티어 코인 두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게 선별된 몇 가지 정도 담아가지고 가시면은 가장 좀 효율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더 편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다음 달쯤에 박종원 대표 한 번 더 출연해주세요. 자, 좋은 그때 거 없어요. 다시 추천 받아가지고.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막 이제 갓 떠오르는 애들을 한 3개지만 해서 좀 정밀 분석해달라. 너무 좋다. 아마 되게 잘하시잖아요. 구독자님들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죠.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결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맞아요. 제가 코인으로 부자 된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오. 근데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사람들 일반인은 몰라. 이게 뭔지 모르는데 딱 그 정밀 분석을 했을 때 아까 같이 이렇게 족보부터 계산해서 막 이렇게 다 계산하잖아요. 이건 갈 것 같아. 라고 하자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막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가서 시총 상위권에 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니어 프로토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추천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레이어 1이었죠. 지난 시즌에도 잘 나갔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AI로 탈바꿈을 하면서 또 펀더멘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뭔가 이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니오 프로토콜 좀 주목할 만하다. 특히 AI라는 테마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게 있고 또 오래됐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DV라고 해서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인들이 이번 시즌 안 되는 이유가 우후죽순 막 다 상장을 했는데 대부분은 전체 100 중에서 한 10% 정도만 유통을 시켜놓고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격을 이 10%만 되는데 가격을 이렇게 높여놨으니 이게 계속해서 유통량이 풀리게 되면은 그렇죠. 이 가치가 회복되려면은 뭐 조 단위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니오 프로토콜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이 FDV 관점에서도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압박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이 계속돼서 락업이 해제되면서 뭔가 자산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최소화된 코인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가이드가 되죠. 어쨌든 저희가 다루는 거는 시총 세계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쵸.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저희도 나름대로 룰을 정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이하도 말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그냥 100위권 안에서는 맞아요. 그 좀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또 그 100위권 안에서 혹시 좀 괜찮은 것들 좀 있으면 네. 같이 좀 한번 출연해서 또- 좀 정밀 분석 한번 네, 같이 한번 또 좋습니다. 공부해 보셔도 좋죠. 네, 다음에 좋을 것 또 같습니다. 기대할 때 불러주시면 네. 너무 좋죠. 오늘 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